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평일 아침 아직 출근 시간도 되지 않은 조용한 부엌의 윤희 씨는 묵묵히 식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된장국에 데친 애호박, 마른 멸치볶음, 그리고 전날 저녁에 남은 김치전 한 조각. 단출하지만 정갈한 밥상이었습니다. 주방 쪽 유리창 사이로 오전 햇살이 길게 스며들고 식탁에 앉은 남편 민수 씨는 국을 한 숟갈 뜬 채 멈췄습니다. 몇 달 전 퇴직 이후 백수 아닌 백수로 지내는 중이지만 민수 씨는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죠. 당신, 윤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단단한 어조였습니다. 서울집 팔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식탁 위의 공기마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수 씨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눈을 들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야? 윤희 씨는 말끝을 다듬으며 덧붙였습니다. 요즘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이참에 정리해서 조금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살면 우리 둘 다 편할 것 같아서요. 민수 씨는 아무 말 없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당혹감과 의심이 함께 서려 있었습니다. 서울을 떠나자니 너무 단도직 입적이지 않은가. 이유는 고작 편할 것 같아서라니. 그녀는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도 요즘 허리도 많이 아프고 여기저기 안 좋다 했잖아요. 시끄럽고 바쁜 서울보다는 조용한 곳으로 가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러니까 집 팔고 지방으로 이사하자고. 네. 민수 씨는 국물만 식은 밥상에서 일어났습니다. 답답한 듯 거실 창문을 열어젖히고 담배를 찾으려다 말고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는 평생 서울에서 살았습니다. 고등학교도 직장도 친구도 모두 이곳이었습니다. 당신 무슨 일 있어? 그 질문에 윤희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리 나이도 그렇고 이제는 좀 여유롭게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요. 그러나 민수 씨는 그 말이 선뜻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사 얘기를 꺼내고 집을 팔자고 하고 구체적인 설명 없이 그저 편하게 살자는 말만 되풀이하는 아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의 된장국은 이미 미지근해졌고 윤희 씨는 식은 밥을 조용히 치우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 내 마음을 모르는 것도 이해는 하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도저히 말하지 못한 병원 진단서를 지금 그녀는 부엌 서랍 깊숙한 곳에 감추어두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민수 씨는 윤희 씨와 눈을 마주치기조차 불편해졌습니다. 아내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머릿속을 어지럽혔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민수 씨의 행동은 무심한 듯 하면서도 날카로웠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일어난 그는 옷을 갈아입고 무심히 말했습니다. 점심은 밖에서 먹고 들어올게. 윤희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 씨는 동네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몇 해 전 함께 퇴직한 친구 상배와 조기 은퇴 후 커피숍을 차린 석호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야, 민수 너 얼굴 왜 그리 안 좋냐? 상배의 말에 민수 씨는 고개를 뒤집으며 슬쩍 웃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좀 뒤숭숭해서. 아내랑 무슨 일 있어? 별건 아니고 요즘 있잖아. 갑자기 집 팔고 지방 내려가자고 하더라. 그 말에 석호가 물을 마시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유는? 몰라. 건강도 챙기고 여유롭게 살자는데 이상하게 너무 갑작스럽잖아. 석호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혹시 아내분 건강에 무슨 일 생긴 거 아냐? 그 말에 민수 씨는 젓가락질을 멈췄습니다. 생각해보니 윤희 씨가 최근 병원 다녀온 적도 있었고 외출이 잦아졌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그럴 리가. 하지만 민수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술잔을 비웠고 마음속에서는 어쩐지 막연한 불안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웃으며 대화를 돌렸지만 그날 저녁까지 윤희 씨의 말투와 표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윤희 씨는 TV를 보고 있었고 화면에는 시골 풍경과 전원주택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심히 말했다. 여긴 공기도 좋고 마을도 조용해 보여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방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들이켠 뒤 부엌 한쪽 벽에 기대 선 채 윤희 씨의 등을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지방 얘기를 꺼낸 걸까? 단순한 노후 준비라기엔 뭔가 이상하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말을 안 한다는 건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겠지. 그날 밤 윤희 씨는 늦게까지 무언가를 노트에 적고 있었고 민수 씨는 처음으로 아내의 행동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딘가 슬펐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은 남편에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는 거리, 그들이 처음으로 만든 침묵의 벽이었습니다. 윤희 씨는 아침 일찍 가방을 챙기고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민수 씨는 이미 거실에서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 모습이 유독 낯설고 조용했습니다. 병원 로비는 여느 때처럼 복잡했고 윤희 씨는 익숙한 듯 혈액종양내과 진료실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이 불리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윤희 씨, 오늘은 혈액 수치가 많이 떨어졌네요. 항암 반응은 나쁘지 않지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의 말에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케줄도 미리 예약해 주세요. 진료를 마친 뒤 윤희 씨는 잠시 병원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벌써 3개월째네요. 민수 씨한텐 아직 말 못했어요. 서울 집을 팔자고 한 것도 결국 내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단 생각 때문이죠. 그녀는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첩 안에는 손글씨로 쓰인 정리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제목 아래 정리할 물건들과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민수 씨에게 편지 쓰기라고 또박또박 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씨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응, 잠깐 나왔어요. 점심은 집에서 먹을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있던 윤희 씨는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봄 햇살 아래 작고 노란 민들레꽃이 무리지어 피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민들레를 한참이나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하나를 꺾어 수첩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서울집 정리해야죠. 내가 없더라도 민수 씨 혼자 남기에는 너무 큰 집이에요. 그녀의 눈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지만 입가에는 작고 단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어느 봄날 오후 아내가 급히 나간 틈을 타 거실 정리를 하다가 낯선 서류 봉투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낡은 수첩과 병원 명세서 그리고 연필로 끄적인 글귀가 담긴 메모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오래된 보험 서류쯤으로 여겼지만 그 안에는 암치료 일정표라는 제목의 문서가 들어 있었고 날짜는 최근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을 눈을 깜빡이며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낯설고 무거운 단어들. 항암, 혈액수치, 부작용.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의사의 사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 씨는 손에서 메모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종이 위로 그의 숨소리가 거칠게 번졌습니다. 그는 잠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집을 팔자는 말이 이걸 다 알면서 했다는 거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거기엔 윤희 씨의 필체로 정리 목록이 써 있었죠. 첫째, 옷 정리. 둘째, 앨범 디지털화. 셋째, 민수 씨와의 추억 장소 기록. 넷째, 집 정리. 다섯째, 편지. 민수 씨는 망연자실한 채 수첩을 덮었습니다. 평소 차분하고 조용하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혼자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 씨가 돌아왔을 때 민수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앉던 식탁 자리에 앉아 있었고 윤희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밖에 안 나가셨어요? 그냥 집에 있었어.
윤희 씨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민수 씨는 그 미소를 한참 바라보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밥을 먹는 내내 서로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가 알아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하지? 말해야 하나 모른 척해야 하나. 그의 고민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말문이 막혔고 아내가 숨기고 있던 진심을 자신이 먼저 꺼내는 것이 맞는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서랍 속에 수첩과 서류를 다시 넣고 조심스레 닫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말하지 말아야겠어. 당신이 꺼낼 때까지 기다릴게. 그날 이후 민수 씨는 마치 무거운 비밀을 품은 사람처럼 조심스럽게 윤희 씨를 대했습니다. 평소보다 더 자주 설거지를 자처하고 윤희 씨가 좋아하던 생활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겉으론 평온한 일상 같았지만 그의 눈빛엔 말 못할 복잡한 감정이 엉켜 있었습니다. 윤희 씨도 그런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민수 씨는 수첩에 적힌 5째 편지를 떠올리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준비 중인 마지막이 무엇일지 짐작하면서도 정작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입으로 진실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어느 날 아침 민수 씨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나가 커피를 내리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혹시 무슨 걱정 있어? 윤희 씨는 찻잔을 들고 멈칫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했나 봐요. 민수 씨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종일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난 알아. 당신 뭔가 숨기고 있어. 그의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말해야 할까 아니면 그녀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 윤희 씨가 병원에 다녀오겠다고 말하던 날 민수 씨는 차마 따라가자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현관문 앞까지 배웅하며 이렇게 말했죠. 다녀와요. 조심해서. 그날 하루 종일 민수 씨는 수첩을 꺼내 반복해서 읽었습니다. 수없이 쓴 것처럼 희미해진 글씨, 편지라는 단어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 씨는 환하게 웃으며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결과가 좋아요. 수치가 많이 내려갔대요. 민수 씨는 그제야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도 뭔가 감춰져 있다는 걸 그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기 위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결국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안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첩 속 편지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한 유언 같은 걸까 아니면 누구에게 쓰는 고백일까? 다음 날 아침 윤희 씨는 민수 씨보다 먼저 일어나 조용히 안방을 빠져나갔습니다. 주방 테이블 위에는 유자차가 한 잔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작은 메모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신 먼저 일어나면 이거 마셔요. 오늘은 병원 들렀다 잠시 친구랑 점심 먹고 들어올게요. 민수 씨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괜스레 울컥한 마음을 억눌렀습니다. 그녀는 언제부터 이렇게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 했던 걸까요? 그날 오후 민수 씨는 오랜만에 아내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손때가 묻은 일기장과 수첩이 놓여 있었고 그 옆 서랍을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고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에게라고 쓰인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지 못했습니다. 혹시 이게 그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서랍에 다시 넣고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첩을 열어 윤희 씨와의 여행 사진들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그 시절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이 눈에 밝혔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 씨가 들어오자 민수 씨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피곤한 듯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약간 대기 시간이 길었네요. 그래도 검사는 잘 받았어요.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민수 씨는 잠시 안도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이 아릿했습니다. 그녀가 이토록 담담하게 아픔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 씨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글귀 하나가 그를 멈춰 세웠습니다. 이 삶의 마지막 장면은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눈 속에 있고 싶습니다. 그 글을 본 민수 씨는 결국 조용히 눈물을 떨궜습니다. 그날 저녁 윤희 씨는 조용히 손톱을 깎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그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가 무거워진 듯한 분위기였죠.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윤희 씨, 지난번에 서랍에 있던 편지 어디로 갔어요? 윤희 씨는 고개를 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잠시 멈칫하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거요? 그냥 버렸어요. 괜한 감정에 쓴 글이어서요. 민수 씨는 놀라면서도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버렸다는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감추고 싶은 뭔가가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윤희 씨가 집 근처 작은 복지관에서 하는 캘리그라피 강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가 밖에서 무언가를 시작한 게 반갑기도 했지만 그 속내가 궁금했습니다. 혹시 그것도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핑계는 아닐까 하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는 우연히 그녀의 공방 노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노트에는 그림과 함께 짧은 글귀들이 적혀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꼭 말해야 할 그 이야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 씨는 순간적으로 울컥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직도 그날의 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그는 윤희 씨와 단둘이 앉아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나 그냥 알고 싶어요. 왜 갑자기 서울집을 팔자고 했는지. 정말 그게 다였는지. 윤희 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아플 수 있다는 걸 느꼈을 때 무서웠어요. 당신한테 피해주고 싶지 않았고 혹시라도 나 없이 당신이 불안해질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민수 씨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보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심이 더 컸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는 윤희 씨에게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습니다. 부엌에서 차를 우리며 그는 오래전 두 사람이 처음 집을 봤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 윤희 씨가 마음에 든다며 창문을 오래 바라보던 모습이 선명했죠. 소파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시간이 흘러간 듯한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윤희 씨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서울집을 팔자는 말은 갑작스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놓았습니다. 몇 달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재검사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 뒤로 3번이나 병원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 시간을 보내며 많은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냥 겁이 났어요. 내 인생이 언젠가 멈출 수 있다는 게. 근데 그 순간 떠오른 건 이 집이었어요. 당신이랑 함께 꾸민 이 집이요. 내가 없어도 당신이 여기서 외롭지 않게 지낼 수 있을까, 그게 걱정됐어요. 민수 씨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울집을 당장 팔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윤희 씨는 민수 씨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더 소중히 쓰기로 마음먹었고 민수 씨 역시 윤희 씨의 감정을 좀 더 살피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오래 미뤘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주 가지 않던 기차를 타고 바닷가 마을로 향했죠. 여행지의 소박한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눠 먹으며 웃었습니다.
윤희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만 살아도 참 좋네요. 민수 씨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울집은 그대로 두고 우리 추억만 더 많이 채워요. 그 말에 윤희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저녁 노을 아래 나란히 걸었습니다.